안녕하십니까.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강일입니다. 모두가 어떤 아픈 과거 때문에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경험은 없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늘 이 시간까지 기다리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료도 나눠드렸고요. 이제 지금 스크린을 보시게 되면 마인드맵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건데, 마인드맵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대로를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방식에 맞춰서 충분히 조정하셔야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제3자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서 나는 그대로 공부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지구조하고 저의 인지구조가 안 맞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드린 마인드맵이 됐든 추후에 나눠드릴 워크북이 됐든 여러분들의 스타일로 바꿔나가셔서 공부하시는 게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어지는 자료 그대로 생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요.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심에 있어 갖고 이와 같은 자료를, 나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 그 또한 조금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자를 대고 그리든 아니면 연필을 대고 그리든 컴퓨터를 갖고 그리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자료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은 수험생인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겁니다. 누구한테 보여드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중에 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서 작성을 한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만의 자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는 말아라. 하물며 누구든지 다 보니까 마인드맵이라는 거 활용하더라, 단거나 하더라. 저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겁니다. 스터디도 마찬가지고, 스터디 자체가 내하고 안 맞을 수도 있죠. 나는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조용히 독서실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 가서 여유 있게 공부하는 스타일. 근데 남들 보니까 다 스터디 하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데 거기 가셔갖고 괜히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스타일하고 맞지 않다 그러면 뭔가를 변형을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마시든지, 지금은 효율성을 쫓아서 가셔야 될 때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자료가 나갔습니다만 앞으로도 자료는 지속적으로 나갈 겁니다. 수업이 끝날 때가 되면 워크북 나가겠죠. 워크북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형성평가 자료 나갈 것이고, 매번 이제 모의고사, 이번 1~3월 강의에는 없습니다만 모의고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라든지 장특법 공부하기 위해서 또 워크북도 나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나눠드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는 단순한 자료의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기본서에 나와 있는데 말로 했더니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에 자료 나눠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신강론이라든지 임용시험은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그 다음에 발간되고 발행되고 이러는데 저의 책은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죠, 그렇죠? 매번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 있죠. 기출시험 나왔는데 내 책에 미처 담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쌓아두는 자료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쌓아두는 자료가 돼서는 안 된다. 기본서를 보는 데 있어서 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자료 나가지 않습니다. 왜 안 나가냐고요? 들여봐도 쌓아놓기만 할 거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옆에 자료 이만큼 쌓였는데 내가 이거 미처 못 봤어. 그러면 왠지 불안하죠. 없으면 허전한데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공부를 못하면 불안한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부득이하게 더 자료는 많이 나눠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저의 스타일하고는 달리 자료는 많이 나눠드릴 건데요. 자료를 나눠드리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단순히 참고 자료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업할 때 봐야 될 자료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봅니다. 같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동수정 1단원입니다.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 행동수정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한번 보시게 되면 행동수정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과목입니다. 우리 시험을 보더라도 지체장애만 시험 나오느냐? 아니요. 지체장애하고 행동지원, 행동수정 파트하고 연결시켜서 나와요. 지적장애만 나오냐? 아니죠. 항상 연결시켜서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우리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답게 하는 과목이 뭐냐 그러면 행동지원이에요. 행동수정. 그래서 혹자들은 특수교육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역이 어디냐 그러면 행동지원 파트입니다. 행동지원 파트 1단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내용들 살펴보시면 첫 번째 행동수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육학 과정을 통해서도 일반 교육학을 통해서도 파블로프, 숀다이크, 스키너 이런 사람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행동주의자의 대표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와트슨의 이야기서부터 해서 쭉 들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행동수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생겨난 게 응용행동분석. 응용행동분석이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을 통해서 배우는 기법은 다 뭐냐? 응용행동분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화다, 속어다, 차별강화다, 집단강화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들으셨던 그런 부분들이 전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응용행동분석입니다. 응용행동분석 들어가면 응용행동분석이 뭐야? 행동수정하고 뭐가 다른데 어떤 영향을 뒤에다가 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용행동분석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응용행동분석의 특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 연결됐냐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에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시간 순서대로예요. 제일 처음에 조금 전에 파블로프에서부터 쭉 이어졌다. 1920년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몇 년도에 다시 응용행동분석까지 왔냐 그러면 60년대에 응용행동분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단원으로 구분했겠죠. 그렇죠? 행동수정 20년대에서부터 시작하다가 응용행동분석 60년대로 오는 거예요. 60년대에다가 긍정적 행동지원에다 영향을 줬겠죠. 그렇죠? 행동수정은 응용행동분석의 태동 배경이 되는 거고 응용행동분석은 긍정적 행동지원의 태동 배경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연관 없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장점은 이어받았을 거고 단점은 보완하려고 생겼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1980년대가 되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그 부분이 확산이 됐는데 이게 문서화된 거는 언제냐 그러면 1997년이에요. 1997년도가 돼서야 미국의 장애인교육법 안에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세 개의 개념을 배울 건데 행동 수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전통적 행동 수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통적 행동 수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그냥 앞에 수식 없이 행동 수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전통적 행동 수정이라고 안 했겠지만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서로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 수정 단순히 행동 수정이고 공부하실 적엔 여러분들은 전통적 행동 수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는 긍정적 행동 지원은요 앞서 나왔던 그런 개념들하고는 확연히 달라져 버리는 개념입니다. 응용 행동 분석의 특성을 긍정적 행동 지원이 포함을 해요.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까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전통적 행동 수정, 전통적 행동 수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냥 행동 수정 이렇게 부르는 걸 전통적 행동 수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학 이야기 잠깐 가게 되면 파블로프 개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파블로프도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문헌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파블로프가 당신의 이론을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이렇게 불렀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스키너가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는 것을 만드니까 경계짓기 위해서 두 개념을 구분짓기 위해서 후대 사람들이 앞에다가 고전적, 클래시컬 이런 용어를 붙인 거와 마찬가지로 행동수정이라는 것만 존재했을 때는 분명히 행동수정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인데 추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는 80년대, 문서는 90년대, 문서화는 97년도에 나왔으니까 이 긍정적 행동 지원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는 전통적 행동수정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 행동 수정하고 긍정적 행동 지원을 서로 비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서로 비교를 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외우면 오늘 자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다음에도 또 담아야 될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담아야 될 게 많은데 이까이 거 뭐 한 번 봤다고 그대로 기억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조금 스토리를 엮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하면 잊어버리지 않게끔.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 뭘 목표로 할까?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될 거예요. 구조는 이와 같은 구조는 여러분들만의 틀로 만드시면 좋겠고 이 내용은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겁니다. 자,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성 우리가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앞서 응용 행동 분석의 그러한 특징 장점들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와 같은 특성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가 도출이 되고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8가지지요. 이 부분은 어떤 책이든지 간에 표현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무슨 시험? 외우라 그럽니까? 나 외우기 싫어서 왔는데. 근데요, 우리 선생님들 안 외우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내용을 이런 거구나 이해하신 다음에는 무조건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되면 우리 선생님들 인출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인출 안 되면 깝깝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험에 힌트 주는 것도 아니고 단서는 있지만 답을 첫 글자 초성 주고 초성 힌트 주거나 그런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으면 이 부분들은 그럴 때는 답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외에는 표현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표현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있죠.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 이걸 줄여갖고 어떤 책들은 진단 기반 접근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간에 다 정답입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채점의 비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써도 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진단 기반 접근이라고 외울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 이렇게 좀 풀어서 외우는 게 더 좋아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앞에 초성 따서 만들 거야 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외우시는 데 있어서 정작 중요한 건 이거 알면 뭐합니까? 시험은 이거 하나 8가지 쓰라는 시험 절대 안 나오지요? 내용을 제시하고 나서 이에 해당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를 쓰세요 라고 출제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 주요 요소에 대해서 배우면 바로 나오는 게 실행 절차예요. 이거 별표 100만 번 해도 부족하죠. 한 200만 번? 아니면 여러분들 방 가득 채울 정도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중요한 거고 나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시다 보게 되면 항상 나와요. 이 과정 안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 공부하실 적에 잠깐 줄여서 볼까요? 잠깐 줄여서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자료 같이 보시면 표적 행동의 선정에서 평가 및 수정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이 순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이 순서를 외우시고 각각의 순서 단계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또 내용들이 있어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 보시면
행동지원 실행 절차 제일 먼저 표적 행동이라는 것을 선정하는데 표적 행동을 선정하는데도 순서가 있더라. 어떤 순서냐? 세 가지입니다. 이거 외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 없고요. 혹여 여러분들이 공부 욕심이 많으셔서 다른 강론서들을 보시는데 다른 내용이 있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학문하실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제 발 담그신 겁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미 발을 담갔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가 학문을 할 때 같이 행동 이론에 대해서 A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B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C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없이 많이 보죠. 학교 공부하실 적에.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답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이 있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참고사항이고 시험에 나왔던 걸 중심으로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타 곁다리, 우리가 곁다리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 그건 그거고 시험은 이거야. 요게 돼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방대한 양을 접하다 보면 포기해야 되니까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어. 그거 다 볼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다 보니까 헷갈리지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뭐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학문하는 게 아니다. 학문은 여러분들 4년 동안 학교 교실에서 했으면 충분했고 저하고는 뭐 할 겁니까? 시험 공부. 답이 없는 시험 공부 없습니다. 답이 없는 시험 공부 없습니다. 답이 있고 그 답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이냐를 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순위도 3순위밖에 없다. 이 부분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겠죠. 3개가 있다가 아닙니다. 3순위가 있다. 순위는 순위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지. 이것도 순서잖아요. 실행 절차잖아요. 그쵸? 실행 절차니까 요소를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순서대로 외우셔야지. 처음부터 순서대로 외우셔야. 이 표현 조금 달라지면 안 됩니까? 달라도 됩니다. 표적 행동 선정 이렇게 해도 돼요. 혹자는 목표 행동 선정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인데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워야 된다? No. 틀려도 됩니다. 주는 의미가 똑같다 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나와 있는 것 선생님 책은 이렇게 나와 있고 다른 사람 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뭘 어떤 표현이 됐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 중에 과거에 들었던 표현은 이 표현이 아닌데 내용은 똑같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과거에 외웠던 거를 그대로 외우세요. 저 표현에 맞춰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뱉어내고 새로운 거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것도 다 일인데 괜한 데다가 에너지 쏟지 마시고요. 달라지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잘못 개념을 잡으셨던 것들 그런 부분들 잡으시면 되지. 그래서 표적 행동 선정 순위라는 것도 있고 요 단계에서 선정하는 단계에서 조작적 정의라는 표현이 나와요. 조작적 정의라는 표현은 우리 수없이 듣게 될 건데 뭘 의미하는 것이냐, 왜 조작적 정의라는 것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표적 행동 선정이라는 말은 설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무엇인지 나는 초이스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초이스하면 표적 행동을 내가 골라냈으면 정보 수집해야지. 정보 수집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평가 방법,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연결시켜서 해야 하잖아. 정보 수집할 거라며. 문제 행동이 뭔지 나는 결정했어. 결정했죠? 근데 문제 행동 결정만 하면 뭐해? 정보 수집해야지. 정보 수집하는 방법이 뭐다? 행동의 기능 평가다. 행동의 기능 평가 3가지가 있다라는 거 조금 이따 살펴보실 거고, 행동의 기능 평가라는 것을 했으니까 정보 수집했죠? 정보 수집하니까 뭘 알아? 대략적으로, 제가 그것 때문에 했구나. 감 왔어. 결정을 땅은 못하겠지만 왜 했는지는 감이 조금 올 것 같아. 정보를 토대로 해서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만들 수가 있다? 가설이라는 거 만들 수 있네. 가설의 뜻이 뭐냐? 잠정적인 결론 아닙니까? 아직 땅은 못하더라도 정보 수집해 보니까 대략은 알겠어. 그래서 난 가설 만들 거야. 가설도 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이 있더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 있는 거 해야 되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냥 공부하라가 아니라 시험 나오면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설을 만들 적에는 4가지 요소가 포함이 돼야 되겠다. 오, 잠정적인 결론 내렸잖아. 맞죠? 잠정적인 결론 내리니까 다음에 뭐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봐야지. 맞죠? 가설만 하면 뭐 할 거야? 아, 쟤는 공부 안 했을 거야. 쟤는 집에 돈이 많아고 공부 안 할 거야. 그건 잠정적인 거죠. 진짜 집에 돈이 많아서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게을러서 안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수립 및 실행할 겁니다. 실행을 할 적에는 중재를 우리가 우리 특수교육학만의 용어, 특수교육학만은 아니고 특수교육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뭐냐 그러면 중재잖아요. 그쵸? 중재를 제공을 할 거야. 여기서 중재를 제공을 할 거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잠정적 결론 나왔으니까 이유에 맞게끔 나 치료 들어가야지. 감기 걸린 것 같아서 의사가 감기인 것 같대요. 감기가 아니야. 감기인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셔갖고 뭐합니까? 따뜻한 물도 마셔보고 집에 있는 약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잖아. 맞죠? 이런 거야.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부분 보십시오.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인데 우리 앞에서 요거 봤었어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주요 요소.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게 뭐 말이 이렇습니까? 말장난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라는 건 뭐냐 그러면 이 긍정적 행동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서 아까 뭘 한다고? 중재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중재를 제공할 때 중재 고려해야 할 중재 요소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아셨습니까? 고려해 긍정적 행동 지원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재 요소예요. 중재 요소인데 아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 그러면 중재 요소라 그러면은 중재 요소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든가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도 몰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그렇게 한번 나와버리면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따지는 건 어디서 하라고? 이걸 처음에 출제했던 분한테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그 따지는 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아, 중재 요소인데 긍정적 행동 지원의 중재 요소인데 시험에서나 아니면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이 4가지를 모두 고려하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와 같이 중재를 제공하게 되면 잘 됐나 안 됐나 이거 평가해야 되겠죠. 따뜻한 물 먹고 그 다음에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보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동네 의원 갔었는데 2차 병원 가든지 아니면 3차 병원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공부하신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1단원을 세야 될 건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 많지요. 1단원 쭉 공부하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처음에 행동 수정 나옵니다. 행동 수정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저 몇 년대 정도 됐다고요? 1920년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응용 행동 분석이 뭐다? 그 다음에 긍정적 행동 지원이 뭐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스토리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되면 뭐 나온다 그랬습니까? 전통적 행동 수정하고 긍정적 행동 지원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나올 건데 무턱대고 비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알아야 비교하지. 행동 수정 1920년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서부터 시작합니까? 대표적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 이야기한 파블로프서부터 시작을 한다. 맞죠?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건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이해를 하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파블로프, 션다이크, 스키너 이런 사람들이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에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실이라고 이제 이야기 안 해요. 책에서. 우리도 뭐 1학년, 대학교 1학년 되면 실험실 하다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까 실험실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 그러면 구조화된 환경.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구조화된 환경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을 통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를 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이게 실험실이잖아요. 그렇죠? 학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실험실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환경을 다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구조화된 환경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 동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행동수정입니다. 행동수정. 이걸 통해서 무엇이 도출됐느냐? 여기에서 행동원리라는 게 도출이 돼요. 행동원리라는 게 도출이 돼.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 행동원리를 누구한테 적용시키느냐? 인간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인간에게 적용을 시켜.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요? 동물을 대상으로 했는데 인간에게 적용시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서? 실험실이라는 구조화된 환경에서 나온 결과인데, 인간의 세상이란 구조화된 환경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이다. 그러면 구조화되지 않은 혹은 비구조화된이라고 앞에 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쓰면, 비구조화된 환경인데 이 행동 원리를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맞겠습니까? 안 맞더란 말이죠. 안 맞아. 무조건적으로 A라는 원인에, 여기서 한번 보시면 A라는 원인에 대해서는 B라는, 이게 원인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B라는 죄송합니다. A라는 행동에 대해서라는 B라는 중재를 적용시켜라. A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순서를 좀 바꿔 쓰겠습니다. B, C, A. A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게 정형화됐어. 여기서는 이게 가능하죠?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 1960년대에 불일치다, 맞죠? 불일치가 생겨나더란 말이죠. 동물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의 불일치, 실험실을 어디에다가? 비구조화된 환경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불일치. 그래서 1960년대에 생겨난 게 뭐냐 그러면 응용행동분석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응용행동분석.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책들은 단순히 줄여서 ABA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러면 응용행동분석 왜 생겨났다고요?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이론, 행동원리라는 부분, 행동원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인간 세상에다가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 그 많은 어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이와 같이 A라는 원인, 선행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더라. 사람은 다양하더라. 근데 왜 정형화시켜서 이야기하느냐? 거듭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A라는 선행사건에 대해서 B라는 행동을 하고 C 하더라. 이게 항상 똑같을까? 사람들이 B라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항상 A밖에 없을까요? 아니겠죠. 실제 사회는 다양할 겁니다. A 다시도 있을 거고요. A 다시도 있을 거고, 하다못해 다른 이유도 상당히 많을 거라 이거죠. 근데 왜 다 B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 천편일률적으로 A라는 이유 때문에 그럴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중재 방법도 C여야 돼. 화살표 이렇게 하면 이해 더 쉽겠죠. 무조건 다 C라는 중재하면 가능할 거야. 근데 맞아 떨어지나요? 아니지. 안 맞지. 원인이 다양한데 왜 천편일률적으로 이걸 줄까? 감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겪게 되는 감기라는 것도 외형적으로는 똑같죠. 사람들의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외형적으로 다 똑같은데 원인이 달라. 원인이 다르면 중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야지. 사람이 운다. 외형적으로는 다 울죠. 근데 원인 봤더니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울어요. 어떤 사람은 기뻐서 울어요.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울어. 맞죠? 제가 이야기 못하는 것도 부지기수겠죠.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울지 마! 이렇게 소리 지르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 우는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갖고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이유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아, 개별 사람마다 전부 다르구나 라는 개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만 떠오르나요? 아니, 개별하라는 이유가 떠오르죠. 그 다음에 또 아까 A하고 A 다시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람들마다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다양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예전엔 이거 어떻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울면 다 똑같은 거야. 울면 소리 윽박 지르면 다 멈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동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행동의 기능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실제 생활이라는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8페이지 한번 보시면 행동수정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동 원리를 적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누구한테 적용을 시킨다? 사람한테 적용시킨다. 동물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사람도 어차피 동물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행동 원리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행동 원리죠. 그런 부분들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게 응용 행동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응용 행동 분석 봤더니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2번 봤더니 자연스러운 실제 상황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행동수정이 여기서는 아까 어디서 했다고요? 실험실에서 했다. 근데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 즉 행동 원리를 인간들에게 적용시키니까 안 맞더라? 이제 다음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간 겁니까? 실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나오죠. 다음에 3번에 보면 개별화 원리 나오죠. 3번의 개별화 원리 나오는 건 뭡니까? 조금 전에 이 동물에서는 천편일률적으로 봤지만 다 다르더라 이거죠. 아까 우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는 이유도 전부 다르더라. 그런 부분들이 동물 실험에서는 적용시킬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별화의 원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번 똑같은 줄에 보게 되면 행동의 기능이라는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응용 행동 분석서부터 행동의 기능이라는 부분을 파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행동의 기능이라는 부분을 고려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수렴해준 받아들인 게 뭐냐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PBS라고 쓸게요. 긍정적 행동 지원. 그래서 긍정적 행동 지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응용 행동 분석이 뭐냐? 이 부분은 정리가 되죠. 행동 수정이라는 것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개념을 찾아내고자 했던 게 전통적 행동 수정 혹은 행동 수정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응용 행동 분석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응용 행동 분석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하는데 응용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 생활이라는 거예요. 앞에 행동 수정하고 구분 짓는 이야기죠. 실제 생활에서 인간의 행동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을 살피겠다라는 취지에서 응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어플라이드, 뭘 어플라이드인데 여기 나온 거 여기다가 인간 세상에 적용시켜 볼게.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 볼게. 그러니까 뭐야? 어플라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적용시킨 거잖아요. 그거 우리나라 말로 푸니까 뭐라? 응용.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누가 번역했는지 몰라도 어렵게 번역했다. 그쵸? 아니면 뭐 활용이잖아. 활용. 앞에 나온 동물 실험하고 인간 실험 다른데 적용시켜보고 뭔가 안 맞으면 바꿔나갈게. 활용의 개념입니다. 어플라이드. 행동. 여러분은 지금부터 다 행동주의만 공부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공부할 거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공부할 거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측정 가능한, 관찰 가능한 행동에 하나씩 하겠다. 으아! 이거 보세요. 이게 결정적입니다. 응용 행동 분석이 뭐냐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는 분석했습니까? 분석할 필요가 없었지, 여기서는. 왜?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버렸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1960년대에서부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행동 한 가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모두 똑같다고 치더라도 그 행동은 안에 기능은 전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분석해야 되죠.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생겨난 용어가 뭐냐? 응용행동 분석이라는 겁니다. 즉, 응용행동 분석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원인을 과학적인 방법,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분석해 나가는 방법이 응용행동 분석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점은 뭡니까? 동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사람의 행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보자. 그게 뭐다? 응용행동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모든 이론은 응용행동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동 수정 시간에 배웠던. 자, 그러면 이런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구분해야 됩니까? 시험을 위해서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아까 시험 나온다는 거 있죠. 전통적 행동 수정과 긍정적 행동 지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기 위해서는 하셔야 되는데, 학문의 세계에선 구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학문의 세계는 구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행동 수정과 응용 행동 분석과 긍정적 행동 지원, 이 세 가지 용어를 왜 굳이 구분하니? 딱딱 자를 수 없고 서로 영향 주고받고 한 건데 그냥 행동 수정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문제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험 준비하실 거니까 전통적 행동 수정이라 함은 이까지입니다. 요까지. 응용 행동 분석 출연 전까지. 그 어떤 책도 요까지가 전통적 행동 수정이야 이야기하는 책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들.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죠? 어떤 책을 찾아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책 100권을 사서 보더라도 행동 수정과 관련된 책 100권을 사서 보더라도 여기에서부터 요까지는 전통적 행동 수정의 시기고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응용 행동 분석의 시기고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시기입니다 라고 해서 명확히 나눠주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세 가지를 구분짓지 않고 그냥 행동 수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학문에서는 행동 지원이다 라고 해서 최근에 다 불러버리잖아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위해서는 전통적 행동 수정이라 함은 응용 행동 분석 이전의 시기, 긍정적 행동 지원은 응용 행동 분석 시기를 다 포함을 해서 요쪽. 왜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한 게 뭐냐 그러면 아까 행동의 기능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 받아들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체계적으로 인간의 행동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건 기법을, 이러한 긍정적 행동 지원의 기법을 긍정적 행동 지원이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분석 기법을 긍정적 행동 지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딱 잘라서 이 1960년대에서부터가 긍정적 행동 지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없지만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전통적 행동 수정과 긍정적 행동 지원을 구분할 때 정통적 행동 수정의 시기는 앞쪽이다. 응용 행동 분석이 나타나기 이전의 시기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시면 공부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보시게 되면 앞에서 행동 수정하고 좀 달라진 점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거기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원리하고 세 가지 응용 ABA의 특성을 행동 원리다. 그 다음에 측정 방법이다.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행동 원리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행동 원리는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있었던 거고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라고 했을 땐 이 두 가지 정도가 새롭게 추가가 된 거죠. 새롭게. 그렇지만 어쨌든 응용 행동 분석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는 행동 원리와 측정 방법하고 평가 방법에 있어서의 평가 방법을 세 가지 원리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외울 거냐고요? 이해만 하십시오. 이 부분 상당히 강조했잖아 이거. 측정, 응용, 행동, 분석했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적용하고 나중에 뭘 해야 된다? 평가해봐야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나의 분석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평가해야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멋진 거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멋진 거 나왔네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9페이지 봅니다. 9페이지. 자, 실용적이다. 9페이지 보게 되면 9페이지 한번 볼까요? 9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 이해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분석, 실용적이다. 이해되십니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잖아. 아까 뭐 동물 실험한 건 적용 못해. 인간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이거 실용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사람의 기능까지 분석을 한 거고, 그러니까 다 다르다라는 걸 전제로 그때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 중심이다. 그래요. 행동 수정이나 응용 행동 분석이나 긍정적 행동 지원에 다 공통적으로 무슨 글자 들어갔습니까? 행동 들어갔잖아요. 다 행동주의 원리 따르는 겁니다. 행동 중심이고, 그 다음에 분석적이다. 아까 뭐? 응용 행동 분석. 기술을 강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 인간 세계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소개한다라는 이야기. 자, 그런데 그래, 앞에 거는 그냥 쭉 보면 되지만 이거 개념상으로 체계적, 이게 무슨 말일까? 개념상으로 체계적이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통적 행동 수정 시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시켰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전통적 행동 수정의 시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대 파블로프 본 적 없잖아요. 파블로프 얼굴 보러 갈래요? 스키너 얼굴도 보여줄 자신 있는데, 스키너 개실험 하지 말고 우리 한번 파블로프 실험실로 한번 갔다가 좀 한 20년 있다가 한 30년 있다가 스키너과까지 한번 보고 올게요. 이때 되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 파블로프 이론 나오고 스키너 이론 나오고 요 이론들이 막 성행한 다음에 학교 가서 물어봤습니다. 학교 상황을 이렇게 다 창문 넘어서 학교 보고 있죠? 근데요, 제가 선생님인데 한 학생을 막 야단치면서 뒤로 내 쪽 갔어. 이거 뭐죠? 여러분들이 아는 개념으로 너 뒤에 가서 있어. 이렇게 하면 뭐죠? 타임아웃이에요. 그렇죠? 타임아웃이야. 선생님을 잠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왜 학생을 타임아웃 시켰어야 하면 너무 유식한 것 같으니까 그런 표현 쓰지 말고 왜 학생을 뒤로 보내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벌이라서 벌 준다고 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벌 준다고 애한테 체벌, 벌의 개념으로 잘못했으니까 뒤로 가게 한 거예요. 왜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나요? 여러분들 질문 아주 좋습니다. 맞죠? 근데 그 선생님이 답을 못해. 왜? 그 학생이 많은 집단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현실에서 생겨나는 문제 행동만 못하게 하는데 급급했던 거지, 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타임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시 현실로 잠깐 다시 왔다가 내 타임머신 타고 다시 보내줄게요. 현실로 다시 와봅니다. 2022년도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교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한 선생님께서 학생을 저 뒤편으로 가서 야야 길동아 저 뒤에 가서 선생님 한 5분 동안 서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쳐봐요. 선생님 왜 저 학생 뒤로 보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학생을 자리에서 그 선생님도 타임아웃이라는 용어는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썼다. 요즘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학생을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쪽으로 보내는 것은 학생이 좋아하는 정적 자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다. 즉 정적 강화를
제거해 주는 것이다. 정적 강화를 제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게 되면 이 정적 강화를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문제 행동이 빈도가 줄어들 것이고, 문제 행동의 빈도가 줄어들다 보게 되면 뭐 정적 강화를 제거하는 것도 소거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그 선생님이 다시 또 문제 행동 자체도 없어질 겁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뭐죠?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 선생님들 타임머신 타고 1920년대 한번 갔었죠. 50년대까지 그 시대의 배경하고 지금 22년도의 교실 장면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방식이 어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똑같이 타임아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대로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왔을 때도 타임아웃, 2022년에도 타임아웃. 그런데 차이점은 뭡니까? 그 선생님, 22년도의 선생님은 타임아웃을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쵸? 타임아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체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중재가 왜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 모든 중재에는 원리가 있다. 저 부분을 조금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면 이거 지우겠습니다. 무턱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지금 우리가 5번에 대해서입니다. 5번에 대해서 저를 풀었으면 행동의 기본 원리, 행동의 기본 원리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조금 전에 강환이, 소건이 했던 부분들이 뭡니까? 행동의 기본 원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동의 기본 원리에 접근해서 체계적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냥요, 과거 스타일, 그냥요, 지금 당장 안 하니까 좋잖아, 그게 과거 스타일이고, 지금은 이와 같이 행동의 기본 원리에 근거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6번 봤더니 효과적인 기법을 추가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반화 효과를 지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화 효과를 지향한다. 일반화의 개념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는 안 했지만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다양한 실제 상황에서 중재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 상당히 유리하겠죠. 조금 전에 실제 상황이다 라고 했죠. 그쵸? 응용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긍정적 행동 지원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 봤더니 거기에 9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아까 여기 다 지워버렸는데 어디까지 왔어? ABA까지 왔다라고 쳐요. 응용 행동 분석. 옛날 이야기 또 해드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이시죠, 선생님들? 아까 썼던 거 그대로 복붙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거 딱 되고, 여기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씩 깨져. 어떤 식으로 했냐 그러면, 야, 맨날 일이 생긴 다음에 뒤치락거리 하지 말고 사람들마다 조금 다 다르다라는 거 우리 인정을 하잔 말이야. 응용행동 분석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응용행동 분석에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인간을 분석을 해봤더니 다 다르더라. 기능, 이 행동을 하는 이유도 다 다르더라. 그래, 아주 좋아. 그거 우리 받았고, 자, 이거 하나 받고. 두 번째, 아니 생긴 다음에 하지 말고, 문제 행동 생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방은 할 수 없을까? 이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그 행동만, 첫 번째 뭐였죠? 욕구. 사람들이 응용 행동 분석까지 생긴 다음에 했던 말이, 자, 행동의 기능 인정하자. 맞죠? 행동의 기능은 다양하다. 행동의 기능은 다양하다라는 거 받아들이자.
과학적으로 다 검증된 거니까요. 그렇죠? 어디서? 응용행동 분석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뒤치다꺼리 하지 말고 이젠 뭘 해보자? 예방해보자. 응용행동 분석까지는 어쨌든 문제 행동이 생기니까 꼭 분석해서 중재를 했는데 생긴 다음에 하는 것보다 예방하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또 들었던 생각이 뭐냐 그러면 아니 문제 행동만 중재하는 것 지금 당장의 문제 행동 중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학생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아니면 친구들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라는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중재 방법을 사용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피어 올라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포괄해서 생겨난 게 뭐냐?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 깔아주니까 거기에서 좋은 것들 싹 가져와서 했다. 대부분 다 응용 행동 분석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선생님들. 자,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 예방이라는 겁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만이 갖고 있는 특성은 예방이라는 겁니다. 아까 삶의 질을 높여준다 말고 행동의 기능 다양하다라는 거 응용행동 분석에서 왔죠. 이거 응용행동 분석입니다. 응용행동 분석에서 왔다. 좋은 거는 예방이라는 부분이 도드라진 특성이다라고 했습니다. 9페이지 보시게 되면 예방, 인간의 기능이라는 게 다 다르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 환경을 재구성하자 이거죠. 환경만 바꾸더라도 행동에다가 영향을 줄 것이고 그래서 문제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도 가르치자. 체벌만 할 게 아니라 과거에서 하지 마라고만 했는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행동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대체 기술에 대해서는 다시 배웁니다. 다음으로 여기 나오니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계적이라는 말은 왜 나오는 거죠? 응용 행동 분석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이라는 말은 뭐죠? 종합적은 우리 공부했던 선생님들을 위해서 공부했던 선생님들에게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공부했던 선생님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시 네 가지 다 고려한다 이겁니다. 네 가지 다 고려하고 삶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까지도 모두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자, 이제 3번 한번 봅니다. 여기 예방의 원리가 더해졌다 나오죠. 이게 색깔이 잘 안 보일 건데. 자, 예방의 원리가 더해진 개념이다.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방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은 사후에 처리하겠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예방의 원리가 더해진 겁니다. 예방의 원리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봤더니 전통적 행동 수정에 대한 대안적 접근법이다 그러면서 이 전통적 행동 수정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입니다. 세 가지는 전통적 행동 수정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 첫 번째, 문제 행동 자체를 없애는 데만 신경 썼다 이겁니다. 하지마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은 움찔해갖고 안 하겠죠. 문제 행동을 했던 학생은.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거 아니다 이거죠. 삶을 봤을 때는. 그래서 문제 행동 자체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삶의 변화 추구한 거 없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행동 자체에 대한 반응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접근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반응 중심적이다 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울면 무조건 혼내는 겁니다. A라는 행동하면 너 혼낼 거야? 아까 답 정해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통적 행동 수정은 어떻다라고?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 자, 답이 정해져 있는 거. 감기 걸리면 무슨 약 먹습니까? 감기에는 화이트벤 이거 방송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광고를 계속적으로 듣다 보면 감기 걸렸습니까? 화이트벤 이런 거야. 못된 짓 하네? 못된 짓 할 땐 요렇게 이거야. 맞죠? 그 다음에 성과 중심적이다? 좋은 중재 방법은 뭐냐? 애들 못된 짓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최고다. 이겁니다. 좋은 중재냐 나쁜 중재냐 결정 지으는 건 성과 중심이에요. 애가 어떤 상태다라는 거 전혀 고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중재 방법은 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매가 되는 거지. 체벌이 되는 거지. 와, 애가 운다? 매 들어봐. 바로 즉각 애 바로 반응 와. 뭐 울음 멈출 것이고 그 다음 울음 멈출 거야. 그러면 조용해져.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어떻습니까? 맞죠? 맞잖아. 그래서 매가 그 당시에는 최고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야. 바로 효과 보이니까. 그 다음에 전통적 행동 수정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고려 안 했다라는 거죠. 다 천편일률적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능적이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야, 기능적. 또 이 기능적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죠. 기능적이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ABC 합니다. 기능적이다라는 말은 인과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라는 행동에 대해서 A라는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A라는 선행 사건이 있으면 B라는 행동은 발생할 것이다. 이게 기능적인 관계예요. A라는 선행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B라는 행동을 할 것이다. B라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C라는 결과가 벌어질 것이다. 이것을 기능적 관계라고 합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기능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25페이지요. 1번 밑에 보시면 행동의 기능평가 개념 나와 있죠. 25페이지에 1번 행동의 기능평가의 개념 하나 둘 셋 줄 내려오면 연필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능적 관계 우리 선생님들 자꾸 나오는데 이게 이랬다 저랬다 나와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기능적이어야 된다라는 표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간이 기능적이어야 된다. 기능적인 관계다라고 했을 때 A라는 거에 대해서 B라는 거에 대해서 C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인간이 기능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 기능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능적이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기능론적 접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능론적 접근은 뭐냐? 과거에 우리 장애인들 이야기할 때 기능론적으로 봤을 때 차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사회 발전에 도움 안 돼. 이런 접근을 기능론적 접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기능적인 접근이다라고 했습니다. 비기능적인 접근이다. 다음에 디귿 보시면 체벌 중심의 개인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비윤리적이다.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10페이지 표 1 있죠? 표 1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초등 유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논술에 있어서도 단골 메뉴입니다. 논술에 있어서도 단골 메뉴고 그런데 이제 한번 표 보면서 같이 보시고 정리해 볼까요? 전통적 행동 수정 어디 생각하라고요? 응용 행동 분석 이전에 오리지널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행동 자체에 대한 반응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접근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A라는 행동을 하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렇지. 그 다음에 성과 중심적이다. 어쨌든 큰 문제 행동 안 하게 하는 게 그 부분에다가 중점이 두어져 있다.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의 발생 상황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제 행동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런 부분 고려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체벌 중심의 중재다.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윤리적인 비판까지 받아야 됐다. 그 다음에 문제 행동의 중재만 뒀다. 문제 행동의 중재만 뒀다라고 하면 다른 쪽엔 뭐까지도요? 아니 삶의 질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문제 행동 중재만
중재라는 말 자체도 너무 우리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어려우시면 중재하고 치료는 다른 거긴 하지만 중재하고 치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문제 행동을 없애는 데만 관심을 두더라. 문제 행동이 발생한 후에 중재가 이루어지더라. 예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후의 개념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 행동 지원은 어떤 거냐? 응용 행동 분석의 그와 같은 아주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받아들인 긍정적 행동 지원은 문제 행동이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한 문제 행동은 뭔가 원하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인 게 아니라 뭔가 원하는 게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더라. 이거 생각해 볼까요? 내가 물건을 던져 자꾸 소리를 질러. 수업 시간마다 소리를 지르네. 왜요? 과거에는 어떻게 다시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가면 과거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또 시끄럽게 구네. 근데 지금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문제 행동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지? 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이 과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문제 행동이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부분을 수용을 한 겁니다. 어디서 수용을 했죠? 응용행동 분석에서 수용한 겁니다. 응용행동 분석에서 이미 밝혀낸 건데 뭐. 그 다음에 중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문제행동이라는 것은 복잡하니까 문제행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중재 무조건적으로 적응할 게 아니라 전후사정 다 따져보잔 말이야. 전후사정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데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전후사정 파악하자. 그래서 중재행동 수립하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한 번은 들어봤을. 이거 문제행동이 일어났으니까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그래서 중재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다음엔 예전엔 아동은 인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 부녀자, 장애인, 인간 취급 못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벌을 줬을 수도 있겠어. 역사적으로 절멸의 시대, 전멸도 아니고 절멸의 시대,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시험엔 안 나올 거니까. 그만큼 존재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뭐다? 존엄성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생태학적인 접근이다. 주변에 어떠한 환경들이 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생태학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분들이 쭉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행동 예방에다 초점을 둔다. 자, 공부하실 적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윤리적인 측면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서로 연결이 되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하더라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 행동지원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데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겁니다. 요 뒤에 나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됐습니까? 다시 한번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내야 됩니다. 이 개인, 문제행동을 보이는 개인은 물론까 문제행동을 하고 있는 아동 플러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이렇게 해서 앞에 거 다 걷어치우고 여기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개인은 물론 지원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높이는 것. 이거 좀 길다. 두 음절로 향상.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라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징 나오죠? 이 부분은 밑에 거 쭉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표 보면서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징은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행동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이, 당연하지. 행동주의라면서요. 그렇죠? 행동주의. 야, 오늘도 몇 번 나왔습니다. 벌써 앞쪽에서 계속 강조했던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동과학이다라고
학습되는 거니까 그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 다 파악하겠다. 실용적 중재,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다가 적용을 했다. 실용적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기능평가 이런 부분들 나오지만 어차피 다각적으로 한 다음에 중재를 제공을 한 거잖아요.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중재를 했으니까 실용적이다. 사회적 가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여기 보시게 되면 삶과 학습이 향상되는 것이고 이러한 아동들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회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런 부분들로 해야 된다. 다음에 체계의 변화. 또 책에 나왔네. 이 체계의 변화 조금 보십시오. 긍정적 행동 지원이 됐든 문제 행동이 됐든 학교에 있는 선생님 한 분만 힘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학교 선생님이, 학급 선생님이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열심히 했지만 그럼 뭐합니까? 방과 후에 가면 주변에 악마들이 널려 있는데 여러분을 보고 악마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 중재를 적절하게 중재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러려면 전체가 바뀌어야 돼. 학교만 하더라도 교실 밖 나오는 순간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또 존재할 거고 행정직원 선생님들도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학교와 같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시스템,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조직의 변화, 체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선생님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행동과학이다, 실용적 중재다, 사회적 가치다, 체계의 변화 이와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주요 요소까지 보고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요거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 이렇게 해서 보세요. 12페이지하고 15페이지 이렇게 해서 보세요. 표 4번은 뭐냐 그러면 주요 요소죠. 주요 요소. 15페이지 표 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페이지 표 위에는 요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아까 제가 마인드맵 할 때 여기 보면 주요 중재 요소다 이렇게 했잖아요.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시험은 전부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어떻게 구분해서 외워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주요 요소 8가지가 되는 거고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는 4가지다.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시험의 주요 요소는 무엇입니까? 요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파악을 못하면 답을 못 쓰죠. 그쵸? 내가 공부할 때 요소 나온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적에 주요 요소는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특성 살펴볼 거고 긍정적 행동 지원의 특성에 그러니까 긍정적 행동 지원이 되려면 이와 같은 것들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까 15페이지는 뭐냐 그러면 중재를 제공할 적에는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중재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8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태학적 접근 뭐냐?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한 가지 원인 때문에 한 가지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다. 다양한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다. 문제 행동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다양한 환경적인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동을 둘러싼 미시체계에서부터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까지 전부 아동을 둘러싼 환경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이게 생태학적인 접근. 2번째, 진단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ABA 받아들였다면서요. ABA는 응용행동분석은 뭐 하는 거다? 분석하는 거다. 분석했으면 눈으로만 보지 말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재를 제공해야지. 맞죠? 이 부분을 진단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맞춤형 접근.
맞춤형 접근이라는 거. 아야. 선생님, 있잖아요. 아까 개별화의 원리가 도입된 게 언제라 그랬습니까? 아까 요 세 개 배우는데, 개별화의 원리가 반영됐다. 여기 볼까요? 맞춤형 접근, 애들 다 달라. 겉으로는 다 똑같지만, 이유는 전부 다를 수가 있다. 애들에 맞춰서 중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맞춤형 접근. 그 다음에 예방이 하이라이트지 않습니까? 그쵸? PBS 긍정적 행동 지원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미리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환경들을 바꿔주는 거, 생겨나지 않도록. 그래서 예방 및 교육 중심의 접근이다. 그래서 환경을 미리 바꿔주자. 이게 가능한 게 뭐냐? 행동주의라면서요. 선행 사건 없으면 행동 안 나타난다면서요. 그쵸? 나중에 결과가 다시 행동에다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보시면 A가 B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맞죠? 당연한 거고, C라는 결과가 나중에 다시 B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떤 반응을 해주느냐,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제3자는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 내가 자꾸 소리 지를 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쳐다봐 주니까 나는 그런 행동 계속 하는 거였잖아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전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방 및 교육 중심의 접근, 삶의 방식이라는 건 뭡니까? 삶의 방식, 아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면서요. 예전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전통적 행동 수정은 어땠습니까? 이거 끝이야. 그거 외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서 이걸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인간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대체 행동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그러면 대신할 수 있는 행동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질,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통합 중심의 접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 접근이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15페이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15페이지에 문제행동의 예방, 선행 배경, 우리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선행 배경 사건 중재를 해야 되고, 대체 기술 가르쳐 주고, 문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봐야 되고, 삶의 방식 개선, 장기 지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종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재를 계획할 적에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자, 고려하자. 이 부분을 종합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쪽으로 가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똑같은 표현입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만 다를 뿐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두 번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요소가 우리 PBS의 주요 요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종합적 접근으로 하자라는 거야.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미리 자료 1 볼까요? 자료 1 보십시오. 자료 1 보시면, 잠깐만 우선 살펴보게 되면, 이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것도 거기 종합적인 지원 계획 수립한 것이다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 교체기술, 대처 및 인내기술, 일반적인 적응기술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죠? 중재계획 세울 적에는 이와 같이 다른 측면들을 모두 고려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종합적인 접근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팀 접근. 내 혼자 못해. 이 많은 걸 어떻게 내 혼자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팀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격체로 본다면서요. 아동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존중하는 접근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